저는 주변에서 참으로 정권 교체가 안 되면 큰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일을, 행동을, 말을 보면 정권 교체가 안 되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제가 오늘날 누가 윤석열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김종인이는 누가 윤석열에게 붙였을까? 윤석열 주변에 분명히 여러 가지로 핵심적으로 조언하고 컨트롤하는 그룹이 있었을 건데 그들이 김종인을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지 않고 반대했더라면 김종인이가 붙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인이가 뭐 윤석열 아버지하고 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측면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독일 병정처럼 뭐 인정사정 없이 냉혹하게 일처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조금만 자기 계산하고 어그러지면 항상 들이받고 애를 묵이면서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한테도 그랬고 문가리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데려갈 때는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데려가는데 쓰다가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에서 전부 다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고용인, 즉 사용자가 고용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비고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자처럼 생각을 하는 게 저 사람의 가장 문제죠. 정치판에서 아쉬움은 지가 출마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주일쯤 만에 그만뒀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 출마 부분을 몰고 가기에 지지율이 너무 낮다라는 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인기는 절대 없으면서 일 하나는 똑바로 하는 것처럼 치부해왔고 거기에는 경제민주화니 이런 것들을 이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보수 진영에서 김종인을 보수 기득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안티를 많이 낳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조중동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저 정경련 같은 재계에서 김종인에 대한 안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보수 기득권들과 김종인 사이에는 이제 딜이 됐구나. 그래서 보수 기득권들이 김종인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반면 보수 기득권은 황장수를 굉장하게 위험하게 생각하죠. 왜 위험하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기득권 구조를 흔드는 사람으로 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왜 솔직히 대선판에 올바로 조언해서 살려줄 방법도 있는데 못 올까요? 저한테? 그건 간단한 겁니다. 보수 기득권들이 황은 멀리해라고 했겠죠. 그럼 김종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아는 사이예요. 자, 그러니까 보수 기득권 전부가 멀리해라. 그러니까 윤이 살금살금 우리 이야기들을 하는 척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거리를 두고 그냥 뉴핑이나 이렇게 보면서 컨닝이나 하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보수가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좀 다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치면요 이 대선 못 이깁니다. 보수 기득권 조중동요 윤이 지고 이재명이 되면 개헌이 될까요? 이재명이가 지금은 할 것처럼 해도 되면 개헌해서 지 임기를 2년만 하고 과연 문 잘 되라고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하는 걸 받고 그리고 연정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문의 부하 노릇을 하며 2024년 총선에서 깨어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아는 이재명을 이미지가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이미지 그대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된 세계는 과거에 노무현 때 제가 참 견디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문가리한테서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돼요. 노무현 때 저렇게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인간이 있나 했는데 문가리는 그것보다 더해요. 저렇게 노무현이 친북적일까 했는데 문가리는 노무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면에서, 대미관계에서, 친북성에서, 경제에서 모든 면에서 문가리가 노무현보다 훨씬 더하다. 그래서 내가 노무현은 문가리에 비하면 참으로 양반이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보수 기득권들이 이재명이 되면 이제 문가리가 양반이었네 소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기득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한테 이런저런 충고와 통제와 그리고 정책 제시, 저것들 유리한 정책 제시 관여를 하려고 들지 말고요, 이겨야 조중동도 사니까 입을 좀 닫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섭을 하지 말고 대선에 이기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도 수용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도 입을 좀 다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격동기지 않습니까? 경제도 격동기고요, 한치 앞에 내 삶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건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시대예요. 영화 미스터처럼 안개 너머에 어떤 괴물이 있어서 내 삶을 덮칠지 모르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운 시대에서 그야말로 이 대중들은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겠어요? 기득권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안 됩니다. 이재명이 기득권이지요. 자식하고 다니는 거나 한번 보세요. 기득권이지요. 재산이나 모든 게 기득권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가 기득권이면서 기득권이 아니라 그러고, 기득권을 혐오한다 그러고, 지가 대장동을 했으면서 대장동을 욕하고 깜빵 보내야 된다 하고 이럽니다. 그 말이 안 되는 현실이 아까 제가 3부에서 이야기했나 먹혀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요, 솔직히 말하면 마누라 재산 빼고 나면 지 재산도 없어요. 아버지가 집 팔았다는데 집값도 얼마 하지도 않아요. 아파트 하나도 제대로 못 사요. 그래서 과거엔 좀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본인 재산도 없고 아버지 재산도 형제끼리 나누면 자기한테 돌아올 것도 얼마 없어요. 솔직히 어디 가서 전세 살아야 될 처지예요. 재산만으로 보면. 자, 윤에게 내가 묻습니다. 왜 기득권 흉내를 냅니까? 당신의 몸속에 어릴 때부터 기득권으로 살아와서 그 DNA가 배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신 주변에 달라붙어서 대통령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조중동이나 재벌들 그 관련자들이 전부 기득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중동이 뒤로 좀 빠지고, 사실 이건 이제 대선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빠지고, 그 다음에 재벌들도 좀 뒤로 빠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이 자기 입에서 과감하게 사회개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집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공정성 문제나 그리고 정경유착 문제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과감한 제도개혁 문제에 대해서 윤이 개혁적인 이야기를 던질 수 있도록 뒤로 빠져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윤의 척근 정치인을 통해서 끝없이 그들을 통해서 윤을 지배하려고 든다면요, 선대위를 단출하게 해봤자 똑같이 기득권적 발언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숫골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만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혹자들은 제3지대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도 거기에 와서 윤핵 반대하는 보수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다 모여서 경선에서 하나를 뽑는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혁명 20일의 가치에 대해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기득권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당의 세가 작고 자기 세가 작아도 자기는 기득권을 대변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같이 해요? 제3지대라고. 그럼 권력 야욕밖에 더 됩니까? 권력 먹겠다고 같이 해서 그 중에서 경선에서 하나 뽑는다. 서로 다른데 어떻게 경선을 합니까? 아니, 막말로 그 사람들이 제 정책을 다 받아서 그걸 갖고 가겠다고 하면 내가 안 해도 돼요. 후보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는 좀 그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대선이 무너지고 나면 홍준표들 살아남겠어요? 이준석이는요, 한국 떠나야 됩니다. 한국에 있다가 맞아 죽을 수 있어요. 한국 떠나야 될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무조건요. 그리고 또 태극기라고 하는 사람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후에요. 지금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내용들이 정권 창출에 솔직히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숙골적 발언, 부정선거부터요, 무슨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요, 대선 끝나고 하세요. 그냥 대선을 치르는데 우려스러운 이야기만 전달하고 빠지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 대선에서 각자 백가쟁맹식으로 날뛴다면 이번 대선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니는 뭐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저는 이길 수 있는 개혁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면 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비후보 비싼 등록비를 내고 돈 써가면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하겠다? 저는요, 이 나라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걸로 족한 사람입니다. 내 평생에 정치적 야욕을 크게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치를 할 만한데 왜 일찍부터 정치 현실에 뛰어들지 않느냐. 제1당에서 공천 주겠다는데 반납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은 기득권 숙골이 뒤로 좀 빠져야 된다. 그들이 설치면요, 이번 대선은 100% 집니다. 100% 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보수는 뿔뿔이 분해되고 해체될 겁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부터는 이제 보수라 그러면 어디 가서 뺨 맞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 수구와 숙골은 빠져라. 상층 기득권과 바닥의 필대형 보수 세력들이 좀 빠져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선 졌으면 입을 다물고요. 대표하다가 저 지경 됐으면 조용히 그만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스스로요. 기득권과의 단절을 자기 입으로 개혁을 통해서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불가능하다. 윤은 그렇게 될 때 자기가 깜빵 가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냥 대선 떨어진 사람으로 기록될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문이 파견한 한국의 보수를 죽이려고 문이 파견한 뻐꾸기로 기록되면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 현실을 냉정하게 보기 바랍니다.